자, 일단 한성 찾아보세요. 이게 백제의 초기 수도. 그리고 한성 쪽에서 가야 쪽으로 화살표 뻗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가야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였다. 이 문장이 될 거고, 남쪽으로 화살표 뻗어 있는 거 있죠? 요게 마흔의 나머지 지역을 점령해서 영토가 남해안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평양 쪽으로 화살표가 뻗어 있죠.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초광식의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평양성에서 고국 원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고국 원왕이 전사하였다. 다음. 지금부터 보실 것은 지금 지도상에서 확인했던 근초광식의 영토 확장 관련된 것을 사료를 통해서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초광 24년 가을 9월 고구려왕 사유가 그 고구려왕 사유에다가 체크. 그가 고국 원왕입니다.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거느리고 치양에 와서 진을 치고 군사를 나누어 민가를 약탈하였다. 왕이 태자를 보내서 군사를 거느리고, 이 태자는 근구수왕입니다. 지름길로 가서 치양에 이르렀다. 불시에 공격해서 그들을 격파하고 적병 5천 명의 머리를 베었다. 사로잡은 적들은 장병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371년 고구려가 군사를 동원해 공격해 왔다. 왕이 이를 듣고 폐하에 복병을 배치하고 그들이 오기만 기다렸다가 불시에 공격하였다. 고구려 군사가 패배하였다. 겨울에 왕이 태자와 함께 정예군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입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 왕 사유가 힘을 다해 싸워 이를 막았으나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 날아오는 화살, 이것이 사료상에서는 유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흐를 유자에다가 화살 시자죠. 그러니까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공성 하잖아요. 성을 공격할 때 상대편 궁병들이 화살을 쫙 날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화살이 비 오듯 막 쏟아지죠. 그 모습을 유시라고 표현합니다. 왕이 군사를 이끌고 물러갔다. 375년 가을 7월 고구려가 북쪽 변방의 수곡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왕이 장수를 보내 방어하게 하였으나 승리하지 못하였다. 왕이 다시 군사를 크게 동원해서 보복하려고 했으나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였다. 지금 읽은 사료는 고구려와 백제 항쟁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사료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해 본다면 고구려왕 사유에다가 밑줄을 아까 그었었잖아요. 그 왕이 누구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국 원왕. 자, 지금 보신 것은 근초광의 국내적인 영토 확장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은 대외활동의 전개를 봐볼까요? 요서지방으로 진출해서 백제군을 설치하였고, 산동반도와 일본 큐슈지방까지 진출, 고대 상업 세력군을 형성하였다. 자, 일단 약간 이설이 있긴 하지만 근초광 때 요서로 진출하였고, 산동과 바다 건너 외에 진출하였다. 이 진출의 개념에 대해서 해석이 좀 다르죠. 어떤 학자들은 이 요서지방으로 진출해서 백제 식민지를 만들었다. 아니면 어떤 학자들은 요서지방으로 진출해가지고 그 중국 세력과 교역할 수 있는 교역의 중심을
설치하였다.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요서, 산동, 큐슈까지 진출하였다. 그 다음에 외교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3년도 기출인데요. 잠깐 앞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래요? 지금 근초광이 제외했던 시기가 4세기 중엽이죠. 이 4세기 중엽에는 그 중국 북쪽에 전진이라는 나라가 존재를 했고, 중국 남쪽에는 동진, 이게 지금 한족 국가인 동진, 북방민족 국가인 전진,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근초광 같은 경우에는 한족 국가인 동진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진의 선진 문화가 백제로 전파될 수 있는 하나의 배경이 되겠죠. 이게 나중에 보게 될 친왕 때 불교 수용과 연결이 될 거예요. 자, 한편 외와 국교 관계를 체결하였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칠지도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일본이라고 하는 국호는 7세기 중엽 일본의 다이카 계신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 섬나라를 외라고 불렀단 말이죠. 이 외와 국교 관계를 체결하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이 칠지도입니다. 이 칠지도는요, 현재 석, 상, 신, 궁, 이걸 이로식으로 표현하면 이소누카미 신궁 이렇게 표기를 한답니다. 자, 근데 이 칠지도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가운데 1개, 7개의 가지를 가진 칼. 이건 이제 근초광이 신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외왕에게 준 거죠. 그래서 칠지도를 통해 외와 백제가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일단 그 외교 관계 부분을 쭉 한번 읽어볼까요? 중국의 동진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해서 동진으로부터 진동 장군 영 랑랑 태수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근초광 때 아직기는 일본에 건너가 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다. 보통 이제 아직기가 근초광 때 일본에 한자를 전해주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외왕에게 칠지도를 하사하였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금방 동진과 4세기 중엽 근초광 때 외교관계가 수립이 됐죠. 그래서 384년 침유왕 때가 되면 동진의 마라란터로부터 불교가 수용되게 됩니다. 동진, 마라란타, 불교 수용. 자, 그리고 이제 5세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반도에서의 5세기는요, 고구려가 가장 강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장수왕 때 남하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그러면 장수왕의 남하 정책은 결국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433년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저지하고자 나제 동맹을 체결하게 되죠. 이 신라의 왕이 당시에 이제 눌지마리칸이고요. 이 백제의 왕이 비유왕입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왕 때는 남조 국가인 송과 교류하였다. 자, 여러분들 이제 동양사 공부하실 때 중국 남북조 시대를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중국 남조는 동진 이후 송, 제, 양, 진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5세기 비유왕 때는 중국 남조 국가가 송나라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계로왕이 백제 관련해서는 출제가 굉장히 자주 됩니다. 계로왕. 자, 일단 쭉 읽어볼까요? 고구려 장수왕의 압박을 받자 북쪽 북위에 국서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자, 고구려의 남하 정책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에서는요, 계로왕에게 도림이라는 첩자를 보냈죠. 이 도림이 바둑을 굉장히 잘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로왕도 바둑에 굉장히 좀 심취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림을 계로왕의 측근으로 이제 삼게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구려의 간첩으로서 도림이 계로왕을 충동을 해가지고 뭐 궁성을 화려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가의 재정을 약화시켰다, 이런 내용들이 사료에서 확인이 됩니다. 한편 계로왕도 나름대로 이 고구려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북쪽 북위라고 한 나라에 국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국서의 내용은 뭐겠어요?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막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수왕의 남하 정책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딱 보시면 당시 북중국에 북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북이가 고구려를 공격해주면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멈출 수밖에 없겠죠. 왜? 북이를 상대해야 되니까. 그래서 계로왕 때 국서를 보냅니다. 지금 보실 것은 국서의 사료입니다. 연흥 2년 백제왕 여경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 표를 올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또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다음 밑줄 쭉 그어보세요. 신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선대에는 우위를 매우 돈독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한자가 쓰여져 있는데요. 신, 여, 고구려. 그러면 이 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명사, 명사를 연결하는 일종의 이제 대등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이니까 여기에서 신은 좁게 해석해 보면 계로왕이 될 거고 넓게 해석해 보면 백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백제와 고구려가 원출 부여, 이 원이라는 단어가 근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나왔다. 어디에서? 부여로부터 나와서 선대 때에는 그 관계가 돈독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선조인 쇠, 고국 원한이 이웃 간의 우호를 가볍게 깨뜨리고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신의 국경을 짓밟았습니다. 그리하여 신의 선조인 수가 군사를 정돌하고 번개처럼 달려 계위를 타 돌풍처럼 공격, 화살과 돌이 오고 간 지 잠깐 만에
쇠 머리를 베어 높이 매달았으니 그 이후부터는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읽은 이 부분은 바로 고고건왕의 전사. 그러니까 고구려가 백제를 먼저 건드렸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공격을 할 수밖에 없었고 고고건왕을 전사시켰다. 근데 지금 계속 고구려가 이제는 남쪽을 압박을 하고 있다. 백제를 압박하고 있다. 만일 천자의 인자와 간절한 긍휼이 멀리라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면 급히 장수 한 사람 보내서 신의 나라를 구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땅히 저의 딸을 보내며 후궁에서 청소를 하게 하고 아울러 자제들을 보내서 마국간에서 말을 먹이게 하였으며 한 채의 땅이나 한 사람의 필부라도 감히 저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내 아들, 딸을 거기에 들어가 북에 보내서 허드렛 일을 시킨다. 그 정도로 지금 간절하게 북에 국서를 보내 북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가 미치지 않고서야 고구려를 공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건 실패를 하게 되죠. 자, 결국 고구려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475년 이 괴로왕이 한성에서 도망가다가 결국 고구려군에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 수도인 함성이 함락당했고 괴로왕도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백제 수도가 한성이 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괴로왕의 아들인 문조왕 때 옹진으로 도읍을 옮겨가게 되죠. 옹진은 현재 공주지방에 해당되어 있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백제 옹진 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동성왕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신라와의 동맹을 강화하였다. 그 다음 밑줄 한번 가보실래요? 신라 왕족인 이벌찬 비지의 딸과 혼인하는 결혼 동맹을 통해 나제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자, 동서왕 때 신라와 결혼 동맹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벌찬 비지의 딸을 모셔와 혼인을 하게 되죠. 이거는 기존의 나제 동맹을 더욱 강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한성에서 도읍을 옹진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백제 지배계급도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옹진 지역의 토착 세력인 연시, 백시, 사시를 등용해서 왕권 강화를 추진했답니다. 그러면 과거에 왕귀족이었던 진씨 세력은 영향력이 약화되었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성을 중수하고 나성을 축조하여 수도의 면모를 갖추고 주변에 산성을 축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나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백제 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성 수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성 바깥에다가 성을 한 번 더 쌓는 겁니다. 이것을 나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탐나가 백제가 약화가 되니까 조공을 안 바치려고 해요. 그래서 백제에서는 탐나 정벌을 대대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탐나가 알아서 안 하겠다. 그래서 탐나가 사실본에 서지하고 탐나에 대한 정복은, 그러니까 군사를 보내서 정벌 활동을 하는 것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요 시기는 지금 5세기 후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도 남조 국가가 또 바뀌었네요. 송나라 다음에 제나라. 제나라와 통교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6세기가 됐습니다.